안녕하세요. 사사의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사연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이 거짓말한 것조차 진짜라고 믿는 병적인 증상을 말하죠. 그런 병적인 증후군이 있는 사람, 거짓말쟁이 와이프에게 6년 동안 속아온 사람이 바로 저였죠. 전 39살의 이혼남 한동영입니다. 아이는 없어요. 결혼 생활 중에는 아이를 기다렸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아이가 없는 게 다행이네요. 6년 전 결혼한 아내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헤어졌습니다. 아내의 시도 때도 없는 거짓말로 인해 가족들 사이에 크고 작은 오해가 쌓였고 부부 사이에도 의심만 남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으니까요. 대학 동창의 소개로 만난 아내는 동창 녀석의 회사 후배였습니다. 귀엽고 발랄한 데다 사랑스럽기까지 한 그녀의 매력에 첫눈에 반했을 만큼 아직도 그 첫 만남이 제 눈에 선하네요. 우리는 사랑의 고속도로를 탄 듯 이내 연인이 되었고 연애 1년 만에 부부로 연을 맺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백년가약을 맺을 부부로서 그녀와 제가 천생연분인 줄로만 알았네요. 그런데 결혼 직후 아내가 저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저에게 거짓을 말하고 연애 기간 동안 아내 혼자 비밀리에 간직해온 그 말이 결혼 후 가족들에 의해 너무나도 쉽게 들통난 사건이 바로 그 시초였죠. 결혼 직후 첫 명절 때 우리 부부는 처갓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아무래도 첫 명절이다 보니 새 식구가 인사 온다 하여 여러 친척분들이 모여 계셨죠. 둘째, 셋째 이모님 내외분과 외삼촌 내외분까지 모여 장모님 댁이 북적북적 하더군요. 아내는 장모님과 주방에 있었고 저는 다른 친척분들과 함께 거실에서 술을 한잔 하던 중 이모부님이 저에게 "자네 장인어른 목포에 계시는 거 알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리둥절했죠. 결혼 전 제가 아내에게 들은 바로는 아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밑에서 정말 어렵게 살았다고 들었기에 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뭐? 아버지가 아직 목포에 살아계신다고?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내막을 여쭤볼 수는 없어 그냥 "아, 예"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아내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주 조심스레 자초지종을 물어봤죠. "아까 이모부님이 장인어른이 목포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자 아내는 그제서야 사실을 실토하는데 알고 보니 아내가 대학생 때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이혼하셨고 지금은 장인어른 혼자 지방에서 살고 계신다 하더군요. 그래서 전 왜 진작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는지 아내에게 물었죠. 아내가 훌쩍훌쩍 울다가 속상하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빠라는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피눈물이 나. 나도 그렇고 엄마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사실 아빠를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 어차피 그날 이후 엄마랑 나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괜히 당신한테 아빠 이야기 꺼내서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저는 아내가 아파하는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었죠. "그래, 그건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한 번은 찾아뵈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속에는 아빠가 없어. 그냥 자기도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돼." 아내의 말대로 하겠다 했으나 가슴 한구석에 찝찝한 기분이 남았네요. 결혼 전 저에게 돌아가신 장인어른에 대해 이야기하던 당시 아내는 어린 시절 아빠와의 추억 이야기를 하며 대성통곡을 했었죠. 전 그런 아내를 위로하느라 한참 동안 진땀을 뺐고요. 게다가 아내는 저희 부모님까지 속인 셈입니다. 결혼 전 저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여전히 큰 아픔이고 슬픔인 것 같아 미리 부모님께 아버지 관련 이야기는 특히나 신경 써서 말씀하실 것을 각별히 주의를 드렸네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아내와 돌아가신 줄 알았던 장인어른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셨죠. 결혼 전에도 장인어른 산소에 가서 인사드리고 오라는 저희 부모님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장인어른 산소에 다녀오자고 이야기했더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화장해서 고향에 있는 산에 뿌렸어.
이미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야. 굳이 안 가도 돼. 신경 써줘서 고마워. 했었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내는 저에게 상당 기간 동안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온 거죠. 어떻게 이리도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기분이 이상했네요. 게다가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아내의 장인어른에 대한 가슴속 깊은 상처는 분명한 것 같아 그동안 마음고생했을 아내를 이해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다 잊혀지기도 전에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죠. 결혼한 지 10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아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군요. 이유인 즉슨 아내의 밑으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발주 프로그램을 잘못 조작해서 필요 수량의 10배가 넘는 오더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알 리가 없었던 공장에서는 쓰지도 못할 제품을 5,000개씩이나 생산했고 그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1억 이상 끼치게 된 것이죠.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약 한 달 동안 아내는 정말 심하게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억울해하며 울기도 많이 울었고 어떤 날에는 다 자기 잘못이라며 자책하기도 했죠. 결국 그 모든 비용을 배상하는 대신 아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퇴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하네요. 저는 크게 상심했을 아내를 달랬습니다. 한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휴식하고 더 좋은 회사를 찾아보자 위로했죠. 그런데 회사에서 아내에 대해 비자발적 퇴사 신고를 해주질 않아서 아내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저는 아내를 소개해준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죠. 영일아,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윤희가 책임지고 퇴사했다지만 직접적 잘못도 아닌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러자 그 친구는 황당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요즘 자발적 퇴사자한테 실업급여 해주기 어려워. 그거 걸려. 근데 뭘 책임지고 퇴사해? 네가 회사 관두고 살림하라고 해서 관둔 거라며. 동기의 대답을 듣고 나니 또다시 지난번 아내의 거짓말이 머릿속에 맴돌더군요. 설마 또 거짓말을 한 건가?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마치 꼬리표처럼 아내에게 붙어버렸죠. 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으니 그날 저녁 아내에게 또다시 물었죠. 오늘 영일이랑 통화했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발주 사고 같은 사건도 없었고 회사에는 내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다고 했다면서? 아내는 또다시 그럴싸한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자기야,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회사 일은 힘들고 이제 좀 쉬고 싶어서 퇴사는 하고 싶은데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당신이 날 미워할 것만 같았어. 당신한테 미움받을까봐 너무 두렵기도 했고 그럼 우리 가정이 깨지잖아. 난 정말이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야. 아내의 얼토당토하는 말의 결론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였죠.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가정이 깨질 것은 걱정이 안 되었나 봅니다. 하지만 아직은 서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신혼이었기에 저는 아내를 달래며 다시는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넘어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첫 번째 결혼기념일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한약을 한 상자를 보여주며 엄마가 자기 먹으라고 보약을 보내셨네? 하더군요. 사위 생각해서 직접 한의원에 가서 지으신 거라고요. 장모님께서 이렇게 사위를 생각해 주신다니 기분이 좋았네요. 다음날 장모님께 감사 전화를 드렸죠. 그런데 장모님 반응이 이상하더라고요. 어? 그래. 그래. 잘 먹어. 장모님의 당황하신 듯한 분위기에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죠. 며칠 동안 찜찜한 기분을 지우지 못한 저는 결국 장모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조심할 음식이 있나요? 귀한 약 보내주셨는데 잘 먹어야죠. 주 성분만 알려주시면 제가 한의원에 자문을 구할게요. 그거 3이야, 3.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다 먹어도 돼. 사실 장모님이 보냈다는 그 한약 박스에는 녹용 섭취 시 주의사항 안내문이 함께 들어있었죠. 미심쩍은 장모님의 대답에 또다시 아내의 거짓말이 떠오른 저는 집에 있는 노트북을 열어 인터넷 기록을 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한약은 역시 아내가 구입한 것이었죠. 그래, 이 정도는 뭐 귀엽게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거지. 지금까지를 보면 이 정도 거짓말은 가볍게 느껴지더군요.
전 이번 거짓말은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내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했네요. 아내의 모든 일상이 거짓으로 보일 만큼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의심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아내에 대한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언제 또 무슨 거짓말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서서히 제 감정을 요동쳐 놓았죠. 저는 노트북에서 아내의 SNS 계정을 열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도 종종 SNS 하는 것을 보긴 했지만 저는 그쪽에 흥미가 없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았었죠.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 걸로 봐서 아내의 계정이 분명한데 그 계정의 최윤희는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에 의해 새로 창조된 최윤희가 있더군요. 화려한 일상으로 도배되어 있는 아내의 계정에는 잊지도 않은 명품 가방을 구입했다며 사진을 올려두었고 회사를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인 아내가 해외 출장 중이라고 하질 않나 최근 아픈 적이 없는데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다며 링거 사진을 올려두는 등 황당하기 짝이 없더군요. 심지어 아내뿐만 아니라 저 역시 창조된 인물이었죠. 계정 속 아내의 남편은 금융권 종사자였고 저는 제조업입니다. 5천 수준의 평범한 제 연봉은 2배가 뛰어 있었네요.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들은? 정말 완벽해 보이는 일상으로 꾸며진 아내의 SNS를 보고 있자니 제 가슴이 콱 막혀오더군요. 다들 조금씩은 SNS상에 허세를 부린다고 하지만 이렇게 인물까지 거짓으로 꾸미다니 이건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짓으로 꾸며진 허상을 보고 있자니 저까지 아내의 거짓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네요. 이쯤부터는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개인 SNS를 갖고 뭐라고 하기엔 어렵더군요. 아내가 왜 내 컴퓨터를 마음대로 뒤졌냐고 따지면 의심이 가서 그랬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기회를 노렸지만 아내는 저에게 거짓말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속아 넘어간 건지 별다른 일이 생기진 않았네요. 그렇게 조용한 일상을 보내던 중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며칠 전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까 어머님이랑 통화했는데 이번 명절에는 오지 말라고 하시네? 요즘 아버님이랑 자주 다투시나 봐. 명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신대. 어머니는 아버지와 다투고 나면 종종 파업 선언을 하기도 하셨었고 그쯤엔 퇴직한 아버지가 집에서 잔소리만 한다며 답답하다는 소리를 하실 때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별 생각 없이 아내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래? 엄마가 이번엔 화가 단단히 나셨나 보네. 그럼 이번에 우리는 집에서 푹 쉬고 어디라도 가서 바람이나 쐬다 오자. 그렇게 아내의 말만 믿고 연휴 내내 여유롭게 푹 쉬었고 명절 당일 아침부터 교회로 놀러 가던 중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상당히 화가 난 듯 하셨죠. 아니, 너희는 이 시간까지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고 뭐 하는 거냐? 화가 나서 잔소리를 늘어놓는 어머니의 목소리 너머로 아내는 다급하게 나 아프다고 해? 나 아프다고 해? 나 아프다고 해? 라며 속삭이더군요. 전 일단 엄마 죄송해요. 윤희가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명절에 못 올 만큼 며느리가 아프다고 하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누그러졌죠. 그럼 그렇다고 미리 전화라도 주던지. 연락도 없이 안 오니까 걱정했지 않니? 알았다. 윤희 간호 잘해주고 나중에 통화하자 하고 끊으셨습니다. 전 아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뭐야?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셨다면서? 사실은 명절에 어머니 댁 가면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해야 하니까 가고 싶지가 않았어. 그래서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아니,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안 들을 것 같아서. 거짓말도 거짓말인데 당신은 그 뒤는 생각을 안 해? 그럴 생각이었으면 이번 명절에는 쉬자고 날 설득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날 미워할 것 같아서. 또 저 소리더군요. 저는 또다시 아내에게 속은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아 그런지 머리가 핑 돌면서 혈압이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시 진정을 하기 위해 주차를 했고 심호흡을 하며 생각했죠. 와, 중간에서 나만 바보 됐네. 결국 아내와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죠. 저는 아내와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내는 저에게 말도 못 걸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전 결국 아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간곡히 부탁했죠. 윤희야, 제발 나한테까지 거짓말 좀 하지 말아줘. 나 당신이 솔직하게 말한다고 당신 미워하지 않아. 정말 부탁이야. 그렇게 전 아내에게 부탁하며 간곡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죠. 아내도 미안하다며 알겠다고 했죠.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또다시 저에게 거짓말을 했죠. 이번 거짓말은 도무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네요. 어느 날 근무 중에 아내가 임신을 한 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는 중이라고요. 꽤 오랜 기간 아이가 없었던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기뻐해야 할 임신 소식이었지만 아내의 메시지를 받은 순간 전 행복한 기분에 앞서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 하는 의심부터 들더군요. 이런 생각부터 드는 제 자신이 한심했죠. 이게 뭐지? 나 왜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거야? 정신 차리자. 설마 임신까지 거짓말을 하진 않겠지? 아닐 거야. 아, 이 정도면 나도 병이다. 의심부터 하는 저를 스스로 다독였지만 역시 아내의 임신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네요. 그런데 병원에 다녀온 아내는 저에게 아기집 사진을 전송했고 태명을 정하자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검진 때는 아기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전 휴가를 내고 함께 가겠다 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같이 가줄 수 있어? 하며 기뻐했고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전 이번엔 진짜인가 보네 하며 안도했죠. 아내가 2주 뒤로 예약된 검진 날짜를 알려줬고 마침 병원이 회사 근처라 전 오후 반차를 쓰고 아내와는 병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네요. 정확한 병원과 예약 날짜까지 받고 나니 아내의 임신을 의심한 것이 미안해지더군요. 임신까지 의심하다니 이건 내가 너무한 거였네. 미안한 마음에 임신한 아내를 극진히 모셨네요. 저는 아내의 검진일에 맞춰 미리 휴가를 냈습니다. 사실 당시 저희 부서에서 회사에 사활이 달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상황이라 휴가를 내는 것이 힘들었죠. 팀장님께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기 심장 소리를 들으러 가야 한다고 부탁드렸네요. 저희 부부에게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계셨던 부장님도 한 과장 이제 아빠 되는 거야? 야 축하해 하시며 특별히 반차를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병원 검진 전날 갑자기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야, 우리 내일 병원 못 갈 것 같아. 원장님이 갑자기 세미나가 생겨서 출장을 가신다네. 내일 말고 다음 주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내의 말을 듣자 그 순간 저는 아내의 임신이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는 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검진받는 최윤희 씨 보호자 되는 사람인데요. 내일이 검진인데 갑자기 세미나 때문에 검진을 미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의 물음에 전화를 받은 직원이 담당 선생님이 누구인지 물어왔고 전 원장님이라 대답했죠. 그런데 그 직원 대답이 원장님은 내일 세미나가 없고 모든 예약을 그대로 진행하신다 하더군요. 전 그 병원에서 검진받고 있는 임산부 중 최윤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그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할 필요는 없었죠. 이미 아내의 거짓말은 드러났으니까요. 그날 밤 전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퇴근한 저를 보자 입덧 증상이 시작되는지 속이 메스꺼리고 잠만 자고 싶다 하더군요. 전 먼저 아내에게 메시지로 보내준 초음파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태어난 자세로 소파에 앉은 채 무척 피곤하다는 식의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하더군요. 초음파 사진? 메시지로 보내줬잖아. 그건 왜? 천연덕스러운 아내의 거짓말에 전 화가 치밀어 올라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임신한 거 거짓말이지? 당장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그런데도 아내는 자기가 임신으로 거짓말까지 하겠냐며 방방 뛰더군요. 전 아내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며 말했죠. 자, 그래. 지금 해보자. 내 눈앞에서. 당연히 아내는 거부했죠. 아니, 당신 뜬금없이 왜 이래? 초음파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질 않나? 임신 테스트를 하라고 하질 않나? 내가 지금 임신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당신 지금 나 의심해? 아내의 강한 거부에도 전 네가 당당하다면 당장 해보라며 응수했죠. 미친 듯한 실랑이 끝에 결국 아내는 자포자기한 듯 임신 테스트기를 가지고 욕실로 들어갔죠. 그리고 당연히 아내는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아내에게 이혼하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이젠 도무지 네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모르겠어. 난 이제 더 이상 너 같은 여자랑 못 살아. 당장 이혼해. 전 이제 아내의 말은 단 하나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아내는 정신 못 차리고 오히려 제 탓을 하더군요. 사실을 이야기하면 당신이 싫어할 게 뻔한데 어떻게 해? 난 당신이 나한테 실망하고 화낼까봐 거짓말한 거야. 그래,
정 이혼하고 싶으면 내 거짓말은 다 당신 때문이니까 나한테 위자료 주고 이혼하던지. 끝까지 거짓말에 대한 어떠한 뉘우침도 반성의 기미도 없는 아내에게 전 한마디 말을 내지르면서 크게 화를 내고 말았네요. 너 정도 거짓말이면 병이야! 이 사기꾼 같으니라고. 결국 전 아내와 있던 모든 사실들을 부모님께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계셨더군요. 그래, 처음부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저번에 명절 때도 그렇고 사돈이 선물을 보내셔서 전화하면 그렇게 당황하시더라니. 부모님까지 알게 된 마당에 결국 양가 부모님 모두 개입을 하게 되었죠. 양가 부모님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서로 위자료 없이 각자 가져온 부분을 챙겨 이혼하는 것으로 깔끔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이혼하는 것으로 깔끔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이혼 후 아내는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합니다. 종종 장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네요. 윤희, 지금 치료 중이야. 치료 끝나면 많이 좋아진대. 한서방, 다시 한번 윤희한테 기회를 줄 순 없겠나? 역시 정신과에서 치료해야 할 만큼 아내의 거짓말은 그 정도가 심각했던 거죠. 제 전 와이프처럼 병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한다는군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거짓말이 진짜라고 믿는다 합니다. 전 그런 사람과 재결합할 생각이 추호도 없네요. 솔직히 지금 정신과 치료 중이라는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병이었고 아파서 그런 거다 하면 동정이라도 가야 하는데 그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에 6년을 당해온 저로서는 동정보다는 울분만 남았네요. 그래도 거짓과 의심으로 뒤덮인 삶에서 벗어나니 제 마음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얀 거짓말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전 와이프와 같은 도를 넘는 거짓말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짓말에 당하는 상대는 큰 아픔과 더불어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니까요. 그것이 반복된다면 모든 것에 의심부터 품게 되고요. 누군가의 작은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식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다면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농락이고 기만이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죠. 거짓말이라는 것이 타인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네요. 거짓말쟁이 아내로 인해 결국 파경을 맞은 저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진실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